임진왜란 이후 260년 동안 12번의 여정.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바다를 건너간 특별한 사절단이었습니다. 260년 동안 12차례 파견되었으니 평균 30년에 한 번 꼴인 셈이죠. 그런데 파견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반 6번째 사절단까지는 10년에 한 번 꼴로 파견됩니다. 이들에게는 문화사절이 아닌 무언가 다른 특별한 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동북아 주민에서는 국서라는 창을 통해 문화사절이라는 익숙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조선에서 파견한 사절단, 통신사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시간을 1607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첫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게 되는데요.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있었고 일본이 또다시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때 도쿠가와 막부가 국교 재개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왔습니다. 조선은 북쪽에서 여진 무르하치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남쪽 일본과 갈등을 겪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정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외교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고자 했죠. 또한 사신단 파견을 통해 대일외교의 주도권을 잡고 동시에 임진왜란으로 실추된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도쿠가와 막부는 이제 막 수립된 정권이었습니다. 막부의 권위를 과시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추종하는 무장 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고 쇼군의 권위를 확립해야 했죠. 결국 통신사 파견은 양국 모두에게 효율적인 안보 자산이자 국내 정치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이에 조선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처음 파견된 사절단의 명칭은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 겸세환사였습니다. 이 명칭에는 조선의 고도의 외교 전략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회답은 일본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쇠화는 사신단의 목적이 임진왜란 때 끌려간 백성을 데려오는 데 있음을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막부가 던질 질문을 예상해 목록을 만들고 답변까지 준비해뒀죠. 겉으로는 우호, 속으로는 치열한 정보전. 이것이 17세기 통신사 외교의 실체였습니다. 통신사라는 명칭은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일본을 신뢰할 수 있게 된 1636년 네 번째 파견부터 사용했죠. 그렇다면 통신사는 왜 1년 가까이 험난한 여정을 감수하면서 반드시 에도까지 가야 했던 걸까요? 바로 국서를 주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통신사를 파견했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죠. 국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발신자는 조선국왕, 수신자는 일본국 대군, 즉 막부 쇼군입니다. 단 두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조선국왕과 막부 쇼군은 서로만을 자신의 유일한 외교 상대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는 양국이 대등한 관계였음을 알려줍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일상적인 교섭은 스시마번이 담당했는데요. 그러나 국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통신사가 직접 에도까지 가서 쇼군을 대면하여 전달해야 했지요. 당시 이를 정례라고 불렀습니다. 대등한 지위의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통신사를 통해 문서를 주고받는 외교 형식이지요. 에도성에서 막부 쇼군의 답장까지 받으면 통신사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통신사의 본질적 임무가 바로 이 국서 교환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국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국서의 내용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핵심은 단 두 가지, 쇼군의 즉위를 축하하는 인사와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1763년 영조가 이에하루 쇼군에게 보낸 국서를 살펴볼까요? 12년 남짓 통신하지 못했으나 전하가 습직하여 나라를 편안히 하였다니 기쁘다. 전례에 따라 사자를 보내 화목을 다지는 것이 인의의 도리다. 짧지만 여기에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의, 수목, 고상, 이웃나라로서의 의리, 화목을 다진다, 전례를 따른다는 문구들이죠.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의 회답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축하해주니 강신의 의리를 밝히겠다. 양측 모두 비슷한 문구를 되풀이하였죠. 양국의 정해진 절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748년 일본은 현직 쇼군뿐 아니라 은퇴한 전직 쇼군과 쇼군의 아들을 포함한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의례를 요구했는데요. 심지어 전직 쇼군에 대한 예물 목록에 영조의 성명을 기재하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영조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교린의 예에 국왕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오직 현직 쇼군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두 명의 군주에게 예를 갖추는 일은 없다. 행동도 단호했지요.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실무자들을 유배형에 처하고 스시마 번에도 원칙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서의 문구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에는 이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는 외교적 제약이자 평화를 지키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18세기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안정되자 통신사의 긴박함도 점차 사라집니다. 1811년 마지막 통신사는 에도가 아닌 스시마까지만 파견되었고 19세기 후반, 즉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사 외교는 막을 내립니다. 조선의 통신사 외교는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통신사가 남긴 진짜 유산은 화려한 행렬이나 필담 창화만이 아니었죠. 통신사는 양국의 현안 해결과 치열한 손익 계산이 만들어낸 평화적 외교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